지난 시간에 불교 의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의례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불교 의례에 대해서 우리 연원이 되는 불교 의례를 한번 정리를 쭉 이제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불교 유신론을 만해 한용운 스님이 불교 유신론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불교 혁신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지으셔가지고 유신과 혁신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그 같은 내용이지만도 만해 한용운 스님은 이제 불교의 어떤 테두리 속에서 그 불교를 혁신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불교의 밖에서, 불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이제 불교를 혁신을 하셔가지고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도권에서 지금 벗어나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제도권에 일단 들어가 가지고 살게 되면은요, 그 제도권이 움직여 나가는 어떤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움직임에 다 적응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독불장군을 혼자 살면은요, 반드시 말이 생깁니다. 금방 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레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프레임. 프레임을 이제 뭐를 말한가 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이제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시장,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제 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눈.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프레임은 인식 기준의 틀이다. 이것이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인식 기준의 틀이 딱 형성이 이제 되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프레임이 인식 기준의 틀이라고 프레임을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느끼고 있고, 또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떤 기준의 틀로서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형성해 가는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요, 고정된 틀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또 조직과 접촉하면서, 조직과 접촉을 하면서 접촉하는 속에서 프레임, 우리 인식의 눈, 인식의 창, 이것이 말이죠, 인식 기준의 틀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방금도 지금 하기 전에 우리 교무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류의 세상 속에서 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부류의 세상의 부류의 흐름에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역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자기들도 따라서 그냥 스님들이 움직이는 그 스님의 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역행해서 가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요, 불교 혁신론을 그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불교의 2500년간 내려왔던 불교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을 깨어버리고 말이죠. 새로운 그 불법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의 기준의 틀도 자꾸 변해가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도가요. 계속 빠르거든요.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기술 융합,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기술 융합의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융합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작용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가 인식의 기준의 틀이 있거든요. 그 인식 기준의 틀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을 융복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것을 융복합이다. 지금의 시대는요,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융복합이. 그래서 이 일어나고 있는 융복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학습이라고 그런다. 학습. 학습한다 그러죠? 우리가요. 학습한다. 학습한다 이 말은 공부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요, 기술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던 기존의 틀에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받아들이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인식 기준의 틀에다가 기술 융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술 융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 학습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학습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학습의 시대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학습.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요, 학습의 세상이에요. 학습하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식의 기준이 제대로 바르게 딱 선 사람은요, 시대를 보고 시대의 현상들을 보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식 기준의 틀을 계속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바꾸어 나가는. 그 바꾸어 나가는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학습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학습의 장이에요. 세상은 학습의 장. 그래서 이 학습의 장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생활 속에서 선을 닦고 생활 속에서 불공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불공을.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기준틀, 선이라고 하는 기준틀, 그것이 프레임이거든요. 자, 선, 불공, 이건 말이죠,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말이죠, 선으로 다 융합시키는 거예요. 또 불공으로 다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 융합시키는 작용이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우리는 학습을 한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학습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이랬다. 이 말은요, 선을 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공간. 그래서 anytime, anywhere 제가 그런 얘기 했죠. anytime, anywhere.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어느 때, 어느 장소 없이 말이죠. 선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불공도 마찬가지예요. 불공도요. 시간과 때가 없어요. 장소가 따로 없어요. 이런 그 불공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학습이다. 우리 신식말로 하면은 학습이다 말이죠. 학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불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지금 그 여기서 말하는 학습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선천시대의 기존 인식의 틀이 있죠. 선천시대, 과거시대요. 그래서 과거시대의 기준 틀이요, 여지없이 깨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과거 질서, 과거 시대의 질서가 말이죠, 계속 깨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지는 현상들이 지금 말이죠,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데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요, 과거 시대, 선천 시대의 질서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선천 시대에 가졌던 사람의 인식의 틀, 기준의 틀이 계속 깨진다 이 말이죠. 깨지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의례, 의식을 만들어내신 것이 조선불교 혁신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프레임, 이게 이제 인식 기준의 틀인데요. 이 인식 기준의 틀을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첫째, 마이크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이크로. 미세한 미세한 부분이에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요. 마이크로. 이것도 미세한 부분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미세한 미세, 예, 미세도 마찬가지. 미세. 아주 적은 부분들요.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면 불교 혁신론을 해주고 큰 틀에서 불교를 어떻게 혁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죠. 그래가지고는요, 보안변산에 들어가시고 5년간 제법을 하셨거든요. 5년간 보안변산에서 제법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요, 불교의 세세한 대목들이잖아요. 그런 세세한 대목들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이 당신의 깨달음의 인식의 틀로서 불교를 보신다 이 말이죠. 그 불교를 보신 그 세세한 부분을 보시는 그 작업이 뭔가 하면 보안변산에서 5년간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해가죠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아주 미세한 부분들도 다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의 방법도 말이죠, 변산에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상사절에 부처님 불공하러 가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있죠? 그런 것이, 그런 부분들까지 미세하게 마이크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의 틀을. 그런데 두 번째는요, 아주 미세한 미시적인 그런 미시적인 부분도 있지만도 우주 큰 틀에서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만 그치면은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들은 잘 고쳐 변혁을 시켜 나가는데 이 부분이 안 보이버리면은요, 큰 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큰 틀에서도 불교를 보셨고, 또 아주 미시의 세계, 미세한 세계, 그것까지도 말이죠, 보셔가지고 불교를 혁신해 주신 것이
조선불교 혁신론이고 그 불교를 혁신해 주신 그 과정이 부안변산에서 6년간 제법하시는 기간 동안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은요, 이건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게 나무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뭡니까 그러면? 예, 숲이죠.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돼요. 이게 마이크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인식의 틀에서 이거 우주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자, 이거는 뭔가 파도. 이건 뭡니까? 마이크로. 조류. 조류의 흐름. 자, 이순신 장군이 말인데 임진왜란 때요 23전 23성을 했습니다. 이게 인류 해전 사상이에요. 있는 일이 아니에요. 23전 23성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서 본령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본령이 있는데 부산 대첩까지 하셨거든요. 부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수에서 부산까지 가자면 며칠이 걸리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요. 3일이 걸려요. 그러면 3일간만 갑니까?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가서 전쟁할 무기까지 다 배에다 실어요. 그리고 군사들 다 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요, 뭐 명랑 이런 거 하는데 왜군의 본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다 본진을 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자를 다 공급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100여 척의 외적을 말입니다. 부산 해전에서 깨부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3일간을 노를 지어갖고 전쟁을 하고, 그래갖고는 전쟁에서 100여 척을 부수고 나서는 또 3일간을 노를 지어갖고 본령을, 여수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23전 23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요, 이런 세계도 봤지만 뭘 봤는가 하면요, 조류의 흐름. 이 조류의 흐름을 말이죠, 이순신 장군은 다 깨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23전 23성이라는 그와 같은 정가를 거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인식의 기준의 턴을요,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다 볼 줄을 아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제대로 된 학습이다. 제대로 된 학습이다. 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학습이 되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요.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다.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다. 트렌드는 뭡니까? 흐름이죠. 예. 그래서 미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학습을 계속하면은요. 그래서 이 학습도 말이죠. 이런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세상의 트렌드를 다 읽을 줄 아는 그와 같은 그 사람으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요, 경쟁력의 사회입니다. 맞죠? 경쟁력이 있는 조직과 단체는 살아남아요. 그 대신에요,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단체는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과거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번 그 이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언어 얘기할 때요. 세계 언어가 몇 개라 그랬죠? 6,000여 개 있다 그랬죠? 유네스코에서. 근데 지금 언어가 계속 줄어든다 그랬죠? 없어진다 그랬죠? 언어가 계속 줄어드는. 왜 없어집니까? 과거는요, 자기들 부족 몇 사람들이 끼리만 사용하는 그런 막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과거는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세상이 자꾸 열리잖아요. 사상이 열리니까요. 자기들만이 쓰던 언어 자체가 자꾸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공동체, 적은 공동체가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시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자, 북이 말입니다. 열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왜 열고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북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자기들만의 공동체로만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이기고 그걸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냐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정확하면은요,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다. 그래서요, 우리 정말로 북의 김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요. 트렌드 잘 읽는 사람이에요. 읽을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니까는요, 자기도 그 트렌드에 맞춰갖고 자기 국가를 운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프레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요, 철저한 프레임을, 인식의 기준의 턴을 딱 형성하고 나면은요, 그 인식의 기준의 틀에 모든 세상의 사물들을 다 접할 때 거기다가 전부 다 접합시키는 거예요. 접합시켜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다. 새로운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신지식이 나온다. 새로운 지식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경쟁력은 뭐로 생겼냐면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신지식을 자기 스스로가 계속 고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한번 프레임이 딱 형성되면은요, 이게 프레임이 한번 딱 형성되고 나면은 계속 그 프레임만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 프레임을 제가 지난번 잠깐 얘기했어요.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 제가 이런 말 썼죠. 그래서 프레임을 우리는 창조적으로 계속 파괴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한번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말이죠,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바꾸어 나가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냐?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 프레임을 창조적으로 파괴시킬 때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리드해 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리더자가 이제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모두 4차 산업. 오늘 내가 미래학자 한 사람을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롤프 엔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롤프 엔센. 이게 미래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좀, 이런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대를 선점하고 앞서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걸 못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롤프 엔센이라는 이제 이게 미래학자예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덴마크 출신이에요. 덴마크요. 덴마크 출신 롤프 엔센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엔센이 쓴 책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
오늘 또 이제 그게 이제 외국 사람이 일을 예를 드니까 드림 소사이티. 이 드림은 꿈이죠. 꿈의 사회. 이제 꿈의 사회. 이제 이런 이분이 쓴 이제 이 롤프 엔센이 쓴 이제 꿈의 사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이제 주장하는 것이 꿈은요. 꿈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분이 이제 이게 롤프 엔센이요. 드림 소사이어티에다가 주장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제 지금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지금 하는데요. 이 꿈의 사회다. 이 꿈.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거든요. 이 꿈. 우리는 꿈의 사회에 살고 있다. 꿈을 잘 꿔야 된대. 그래서 요새 이제 뭐도 꿈 좀 꾸십니까? 이게 이제 밤에 꾸는 꿈도 꿈이지만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드림,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세계를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요. 이상의 세계를 그리고 사는 사람하고 이상세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염원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생활이 역동적이에요.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이 염원이 없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요,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생활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염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교도님들이 가끔가다 저한테다요, 기도해달라고 그 부탁하거든요. 그 부탁 제가 받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 또 꿈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기도 제가 하면 기도빨 받거든요. 이루어졌다 안 그럽니까? 누가 사시 합격하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니까. 사법시험 몇 년을 치도 계속 떨어진대. 그런데 제가요, 석 달 딱 기도하고 나니까 사시 딱 합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염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는 사람들은 꿈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염원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롤프 엔센이라고 하는 이 미래학자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요, 앞으로 세상은 어떤 시장인가 하면 모험 스토리 시장이다. 모험 스토리, 어드벤처. 어드벤처, 모험이죠. AD입니다. 어드벤처. VE, 어드벤처. 예. 모험 시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모험요. 그래서 이 모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모험이 이제 이 모험을 내가 또 얘기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내가 이제 소개를 지금 할게요. 이 어느 이제 서양 사람이 쓴 책입니다. 경영의 모험.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존 브록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브록스라고. 저널리스트가 뭡니까? 예. 우리 손석희 같은 사람은 저널리스트지요.
아주 그 사람은 저널리스트예요. 저널리스트.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예요. 그래서 경영의 모험이라는 책을요 1969년에 썼어요. 이게 1969년이에요. 존 브록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을 말이죠 누가 여기다 홀딱 반해버렸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홀딱 반해버렸어요. 이 책이에요. 누군가 하면은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아시죠? 이름 많이 들었죠? 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설자죠. 소프트웨어. 그래갖고 저 억만장자가 됐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말이요. 어떻게 얘기한 봐? 한국을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빌 게이츠가 말 한마디 하면요 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치 유명해져. 근데 이 책을 누가 홀딱 반했는가 하면 빌 게이츠가 반해버렸다니까. 경영의 모험이라는 이 책을 보고요. 이 책을 2004년에 14년 재출간했어요. 이 책을요. 이걸 하면서 이 책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빌 게이츠가요. 한 40년이 지난 후에 말이죠 재출간을 빌 게이츠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하면서 이 경영의 모험이라는 이 책을 말이죠 엄청 칭찬을 해놔봐 극찬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영의 고전이다. 경영의 고전이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 이걸 하면서요. 이 경영의 고전이라고 하면서 이 경영의 모험이라는 이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모험의 스토리는 뭡니까? 이야기죠. 경영을 경험했던 이야기. 다시 말하면은 실패와 성공,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경영을 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것이거든요. 그 거듭한 그 스토리, 그거를 쭉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해놓은 그 책이 말이죠. 경영의 모험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의 모험이라는 이 책을 빌 게이츠가 엄청 그냥 1914년에 재출간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한국에다가 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 IT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은 우수한 고객을 갖고 있다. 이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고객은요, 세계 최첨단을 가는 고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람들 있죠? 젊은 아이들 있죠? 맨날 휴대폰 갖고 살잖아요. 길 가면서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길 가면서 사고가 맨 휴대폰 보다가 사고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세계 최첨단의 IT 기종들이 이것이 우리 사회, 지구촌 사회에 먹혀 들어갈 건가 안 먹혀 들어갈 건가의 그 풍향계를 어디다가 시험을 해보는가 하면요, 한국의 고객에게다가 시험을 해요. 적용을 해봐요. 그래서 적용하고 한국의 고객이 환호하면은 세계적으로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고객들이 시들해하면은 그거는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 기종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인 우수한 고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갖고 있냐? 제가 말이죠, 영국의 어느 작가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의 평균 IQ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05. 세계 제1위랍니다. 세계 제1위예요. 105. 평균 IQ가요. 그래서 이런 IQ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요. 2007년 남북 14 정상회담할 때 우리 48명 그 특별 수행원이 같이 대통령 모시고 평양 다녀왔거든요.
그때 간 사람이 누군가 박연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요시도 뭐 논두렁식에 그 박연차 이제서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말입니다. 어디를 갔는가? 지금 한국에 안 나타나 버리죠. 어디 가? 베트남에 가 있어요. 베트남에 갖고는 기업을 만드는데요. 서울 가서 제가 어느 회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박연차는요, 베트남에서는 완전히요, 그냥 신이래요, 신요. 신의 대접을 받는데요, 베트남에서요. 엄청난 거예요. 이런 대접을 말이죠, 박연차 회장이 지금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 한국에 복잡한 대열 나오냐, 이거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정치적으로 이 복잡한 세.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시장을 말이죠, 우리가 북으로 옮겼다고 할 때요,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참말로 깝깝한지, 개성공단 저거 철수할 때 얼마 준지 압니까? 한 달에?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133불 줬다니까. 개성공단 철수할 때 한 달에 133불을 줬어요. 그게 돈입니까? 돈도 아니에요. 그거를 주고는요, 한 달을 부려먹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요. 이게 또 항의 들어올까 봐 겁나네.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가 이 지금 경영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말이죠, 재출간을 해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드림 소사이어티, 자, 이제 이 드림 소사이어티, 이건 누가 지었는가? 롤프 앤센이 지었다 그랬죠. 이 드림 소사이어티의 미래학적 예견을 우리가 한번 이제 더듬어 보고 지금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드림 소사이티에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모험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모험 스토리를요. 모험 스토리. 모험 스토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 지금 미래 사회는요, 불확실한 사회예요. 내가 이걸 하고 나면은요, 확실하게 성공할 건가, 성공하지 성공할 건가,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확신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확실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제가 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다. 그래서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불확실의 사회다. 이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확실의 사회, 불확실의 조건 속에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이 불확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불확실의 내용들을 제거하고 성공을 했는가 하면은 성공이 나오는 것이고, 불확실에 굴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공하는 것이냐, 하나는 실패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성공의 스토리, 이거 있겠죠? 성공한 스토리가 있겠죠? 또 실패의 스토리, 실패한 스토리가 있겠죠?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실패한 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얘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모험 스토리 시장이다.
모험 스토리 시장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모험의 스토리가 있는 그 상품은 말이죠. 모험의 스토리가 있는 상품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험의 스토리가 없는 상품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사회로 바뀔 거다. 이것이 엔센이 말이죠. 롤프 엔센, 미래학자 엔센이 예측하는 미래의 예측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요, 스토리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엔센이 주장하는 것이요, 이 스토리가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어떤 시장이 우리들에게 열리는가 하면 우리 앞에요 열리는 것이 꿈과 감성을 파는 시장. 꿈과 감성을 파는 시장이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지금 롤프 엔센은 지금 주장을 지금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